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20회 사회복지사 1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일종의 출제 매뉴얼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이게 출제 매뉴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출 안에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만큼 중요한데 문제로 옷을 입으면 이런 식으로 입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동일한 개념이어도 문제로 옷을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서 기본 뼈대를 세우셨다면, 이제 기본서가 기본 뼈대와 살이라면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건 바로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기출 문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보다는 반드시 문제를 스스로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나 이 부분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답답한 부분들을 좀 뭐 등가래 올 때 긁어주면 시원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아하가 일어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정말 공부하는 순간의 그 만족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같이 20회 때 기출이 어떤지 좀 풀어보도록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할 건데요. 인행사 같은 경우는 20회 관련해서 예년하고 봤을 때 크게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총평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최근에 출제 비중에서요,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의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20회 때는 브론펜 분해나 관련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것들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학자별 이론에서는 한동안 좀 뜸했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문제가 조금 나왔다라는 것도 좀 얘기하고 가고 싶고요. 생애 주기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두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20일에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고르게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유형 패턴을 꽉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공부를 준비하실 때 기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를 먼저 풀면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기본서에 충실하고 그러고 기출을 풀어보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공부의 순서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출제된 기출들을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학자별 주로 이 주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자 간의 비교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는 각각의 주기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선상 안에서 어때요? 그것들을 비교하는 거. 예컨대 뭐 전조작기 인지적 특성과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비교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 출제 문항수하고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디가 좀 많이 나왔나 볼게요. 이 25문제의 분산이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요. 역시나 제일 많은 건 2장이죠.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우리가 여기가 정신역동 이론이라 그러죠. 여전히 여기가 기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역동 이론의 대가들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위를 차지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인지행동 이론의 피아제, 파블로프, 스키너, 콜버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조했듯이 최근에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이 부분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1장의 인간 발달과 유사 개념에서 1장은 꾸준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문제 나온 게 인본주의의 로저스하고 메슬로우 부분, 그 다음에 발달 단계별로는 태아기, 유아기 발달 단계가 이제
요 시기부터 해서 노년기까지 가는데 꾸준히 몇 회, 5년, 10년을 봐도 기출이 높은 영역이 바로 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태아기, 유아기의 발달에 좀 비중 두셔야 되고요. 최근에 조금 특이하게 예전에는 청소년기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청소년기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계는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한 문제이건 두 문제이건 문화라는 부분은 실천론, 기술론에서도 얼마든지 문화 관련이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제 사례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행사에서 문화 관련해서 배운 내용들을 깔고 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하더라도 문화 부분은 인행사만큼 자세하게 다루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꼭 비중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 한 문제, 장년기 한 문제, 그 다음에 20회 때는 이제 6장하고 13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6장은 이제 가족 집단 체계인데 그건 기술론에서 이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보아지고요. 노년기는 그동안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 꾸준히 나왔는데 20회 때 특이하게도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회 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죠. 여러분,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적 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글북의 모글리는 언어를 배워야 되는 시기를 놓쳤더니 나중에 말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더라, 어렵더라. 그 얘기가 바로 언어를 배우는 최적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죠. 최적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최적의 시기 혹은 결정적 시기는 존재한다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옳은 건 내가 정확히 옳다고 알고 있나를 보시는 거죠. 자, 2번,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발달의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신체적 영역,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았고요. 3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 그럼요. 이건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일정한 순서를 갖고 있죠. 순서는 일정해요.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런 얘기 하죠.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방향,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고 뒷문장까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예, 바로 이런 지문들은 진짜 단골손님 지문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으면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면 이거 완전 틀린 문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4번, 대근육에 있는 중심부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 순으로 발달한다. 아까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예요. 중심에서 말초로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심장부터 뛰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말초로 가서 손끝까지 힘이 갈 때, 애들이 태어나면 심장부터 뛰지, 애들이 태어나서 내 단추 좀 채울게 하고 말초신경 이용해서 손끝에 소근육으로 단추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맞죠? 여기서 보세요. 연속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서와 방향은 있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일정하지만, 그쵸? 속도는 아니다, 불규칙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불규칙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왜 제1급 등기, 제2급 등기, 성장 폭발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 때는 성장 폭등기, 되게 성장이 빠르고 이 변화의 범위가 크잖아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문장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인간 발달 원리 이 부분 1장이 이번에 3문제 정도 나왔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아주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지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기에는 이제 응시생들의 선택 94%
15%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적의 시기가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 과업의 획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까 정글북에 목을 일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연관기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나오는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것, 발달의 유사 개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발달의 유사 개념들 이런 거 있죠. 성장, 성숙, 학습 대표적인 거고요. 또 발달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는 발달,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 이런 개념들 잘 알고 있나요? 정확히 변별하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성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는 양적인 변화이다. 맞았죠? 그래서 성장은 양적인 변화예요. 몸무게가 는다, 키가 큰다 이런 양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2번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발달이다. 아니죠. 성숙은 환경 이런 거 아니고요. 전적인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성숙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맞는 것 좀 더 확인할게요.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 그렇죠. 학습은 경험하고 훈련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 발달의 개념에서 발달이 나오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또 5번 볼까요? 인간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가 발달은 상승과 하강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거, 신체적 기능의 최고조 청년기에 정점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강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능의 쇠퇴. 그러나 하강 역시 발달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까지 합시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여기에서는 그러한 유사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성장, 성숙, 학습, 발달 뭐 빠진 거 있다면 사회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나는 비교할 수 있고 변별할 수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같이 보시면 뭐 75%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아까 유전적 기제라는 말 들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부모에게 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그래서 뭐 정신적 성숙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이 개념에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한 체계적 규칙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발달 유사 개념도 이제 꾸준히 기출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참 재밌게 냈어요. 예. 동갑 친구들 A와 C, 그래서 동갑 친구들 A, B, C가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뭐냐? 어떤 원리가 이 대화에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동갑 친구들이라는 거에 관심이 확 가셔야 돼요. 자, 전제를 동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A는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50세가 되니 확실히 노화가 느껴져. 얼마 전부터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어. A는 이제 노화의 얘기를 나 노안이 왔어. B는요? 나는 노안은 아직 안 왔는데 흰머리가 점점 너무 많아지네. A는 흰머리가 거의 없구나 그랬어요. 이젠 흰머리. 같은 동갑이에요. C는 나는 노안도 있고 흰머리도 많아. 제가 그래요. 게다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이것까지 전 것 같아요. 자, C까지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동갑인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노안, 누구는 흰머리, 누구는 노안, 흰머리 다 왔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 1번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거죠. 바로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차의 폭은 커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예, 이렇기 때문에 발달에는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동갑인데 무슨 차이가 있더라? 개인차가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발달의 초기 단계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발달의 원리 중에 기초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초기가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발달은 학습에 따른 결과이다라는 거.
우리가 학습, 경험 이거 많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막 영역별로 쪼개지고 또 어느 순간 통합되고 이런 거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죠. 또 발달은 이전의 발달과 성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슨의 점성 원리를 풀어서 써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2번, 5번 이것도 다 발달의 원리 개념들인데 여기에 나온 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건 발달의 원리 중에 개인차가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의 폭이 커진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재밌게 봤습니다. 자, 정답률은 94% 정도고요. 설명은 뭐 이제 앞에서 했고요. 여기 기출, 발달의 원리 부분, 와, 이렇게 기출이 높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넣어드린 게 아니라, 아, 이 부분 기출 비중 높구나.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연관 문제들은 우리 기출회독에서 다 갖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풀어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기억.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틀렸죠. 자, 자아는요. 현실 원칙을 따르는 거 맞아요. 그러나 1차적 사고 과정이 아니라 2차적 사고 과정이죠. 2차적 사고 과정. 1차적 사고 과정은 이드가 갖는 거죠. 원초와. 그래서 배고파 하면 1차적 사고 과정은 막 피자, 핫도그 표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배고프니까 음식들만 막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이에요. 잠깐 욕구를 지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가 아니고 2차적이고요. 자아는 당연히 무슨 원칙을 따르죠? 현실 원칙을 따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뒷문장은 맞았지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나온 김에 우리가 이드는 무슨 원칙이라 그럽니까? 쾌락 원칙을 따르죠. 지금 나온 에고는 무슨 원칙이에요? 현실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슈퍼이고가 있죠. 이거는 뭐죠? 도덕 원칙을 따르죠. 이런 것들 비교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니은, 잠복기에는 원초화가 약해지고 초자아가 강해진다. 맞았죠? 잠복기가 되면요. 이드는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초자아가 강해져서요. 이때 되면 애들이요. 초자아가 강해져서 도덕성도 많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회적 기술도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의 욕구를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될 때 나타난다 했는데 틀렸죠. 자, 자아의 욕구를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압도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자아인 이고하고 초자아인 슈퍼이고가 서로 부딪혀서 긴장이 발생하는 건 신경증적 불안이 아니라 도덕적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학생들이 뭘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세 가지 불안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이게 아니고요. 이드하고 이제 에고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에서 생기는 건 도덕적 불안이다. 예. 그 다음에 리을. 방어 기제는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시도이다. 맞죠? 방어 기제는 긴장이 발생하고 불안할 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에고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어떤 시도예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 시도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리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 우리가 충분히 나왔던 패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온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어때요? 골라라라는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이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변별력이 다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1차적, 2차적 사고 과정, 그 다음에 그 불안의 종류, 방어 기제의 개념 이런 것들 내가 정리되고 있나 이런 것들
것들 보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여기는 정답률이 낮아진 이유를 봤더니 학생들이 어때요? 바로 그 프로이드를 안다고 했을 때 프로이드 하면은 뭐 심리성적 발달 단계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리됐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1차적 사고 과정, 2차적 사고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동하는 이드에고 슈퍼에고의 원칙들, 그다음에 그 불안의 종류, 방어 기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정답률이 36%로 뚝 떨어졌어요. 설명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기출 아주 높은 영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제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융에 대한 문제입니다.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페르소나는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아의 가면이라고 한다. 맞죠? 예, 그래서 페르소나는 어때요? 우리가 역할 가면, 사회적 얼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여러 가지 원형 중에 요 페르소나만 어때요? 의식의 영역에 있는 그런 원형이죠. 그래서 1번은 융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페르소나에 대해서 맞는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아의 역할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한다. 맞았고요. 자, 나머지 왜 틀렸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로 핵심을 잡는 거죠. 인간을 2번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했는데 요거는 누구 설명이죠? 프로이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걸 비교하셔야 돼요. 프로이트도 융도 리비도에 대한 개념 중요시했는데요. 리비도의 개념을 성적 에너지의 개념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 에너지에 많이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로 본 건 프로이드고요. 융은 그렇게 안 봤어요. 융은 우리의 생활 에너지 원천 에너지 거기에 성적 에너지도 포함시키면서 이 리비도의 개념을 대단히 크게 봤어요. 그래서 생활 에너지, 원천 에너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죠. 프로이드 같이 이렇게 성적 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로이드 개념이라 틀린 거고요. 3번 아키타입 원형이란 개인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정신기관이다 그랬는데요. 개인의 의식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신기관은 주어가 원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자아, 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고, 자아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융은 어때요? 의식의 영역에 있는 거는 자아, 에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무의식, 그 다음에 더 아래 심층의 집단 무의식 말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거는 에고이고 이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무의식의 아주 중심의 셀프 이런 것들 설명했죠. 그런 것들 좀 연결해 내셔야 되고요. 4번 아니무스는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이다가 아니라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죠.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마, 아니무스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남성 속의 여성성은 아니마, 뭐 맘마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여성 속의 남성성은 아니무스예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5번 자아의 기능에서 감각과 직관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이다 했는데 아니죠. 자아의 기능, 융이 말한 거 맞는데요. 여기에 센싱, S, 그 다음에 인투이션, 직관, N은요, 요거는 뭐죠? 요것들은 합리적 기능이 아니라 비합리적 기능이고요. 합리적 기능으로 말한 자아의 기능, 합리적 기능으로 말한 건 얘는 바로 비합리적 기능이죠. 지금 나온 감각하고 그 다음에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이고 합리적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thinking, T, 사고, 그 다음에 F, 감정이죠. 예,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특히 학생들이 센싱의 감각하고 감정하고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이고요. T하고 F, 사고와 감정이 합리적 기능입니다. 예, 요것도 시험에 자주 인용되는 영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융에 있어서 큼직한 공부는 뭐고 디테일한 공부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다른 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보면 될 거고요. 기출 높다는 거 확인하셨네요. 이번에는 아들러로 조금 가볼게요. 아들러.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지배형 생활 양식은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활동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그랬어요.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활동 수준이 높다. 지배형 맞았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얘는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보고 갈게요. 아들러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뭐와 뭐에 따라서 활동 수준과 기준을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요것만 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아들러는 인간의 그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지배형, 그 다음에 획득형, 그 다음에 회피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했어요. 유용한 형. 예, 그랬는데요. 요렇게 세 가지는 건강하지 않은 거고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은 건강해서 사회적 관심, 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공동체 마인드, 사회적 기여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꺼이 에너지도 그런 걸 위해서 써주는 활동 수준도 좋아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유형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고요. 지배형은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사회적 관심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나 그다음에 공동체 마인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 득이 되는 건 열심히 에너지 쓴단 말이죠. 그래서 활동 수준은 높아요. 예,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형은 여기 나왔듯이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활동 수준은 높다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획득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획득형은 사회적 관심 당연히 낮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활동 수준은 중간 정도이고요.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낮고 그 다음에 회피형은 활동 수준도 대단히 무기력하게 낮아요. 그래서 왜 시간도 없는데 이 전체를 보냐? 그 이유는 요걸로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 하나의 개념만으로도 문제가 나오더라. 여기는 지금 지배형에 대한 지문만 깔렸는데 그래서 요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배형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는 거고요. 2번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가상의 목표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가공의 목표, 가상의 목표, 목표라는 건 현재 달성된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목표 추구의 원인론적인 게 아니라 목적지향적이다. 이런 개념을 아들러는 갖고 있고요. 따라서 3번 인간은 목적지향론적 존재이다. 뭐 같은 맥락에서 설명됐고요. 4번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아들러는 열등감을 자각할 때 보상하고 싶어서 우월에 대한 추구, 자기완성에 대한 추구를 한다. 그래서 열등감은 되게 중요한 그 추동이 된다라고 말한 건 맞아요.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석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병적 열등감도 말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될 일관된 관심과 양육을 못 받을 때는 그러한 방임은 어떤 병적인 열등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가 말하는 건강한 열등감 자각 안에서 우월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또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또 병리적 우월도 생긴다는 거죠. 허세를 지나치게 떤다거나 이런. 그래서 아들러가 열등감을 되게 중요한 인간의 동기로 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병적인 열등감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병적인 열등감은 바로 받아야 될 일관된 어떤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방임되었을 때, 그럴 때 생긴다고 본 거예요. 맞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적 관심은 아들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 관심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 공동체 마인드 이런 건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어서 맞아요.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봤어요. 의식적으로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가 틀렸어요. 앞에 문장 맞고요.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과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5번입니다. 예, 이것도 아들러라는 개인심리 이론의 학자와 관련해서 아들러의 주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아들러의 뭐 목적론적 존재다 하는 인간관도 알아야 되고 주요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뭐 정답률 75% 정도이고요. 사회적 관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적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그랬고요.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며 적절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도 기출 어느 정도 됐나 보시고요. 이번에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체 얘기할 때 오래전에 나왔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가 다시 한번 또 문제 위로 올라왔더라, 수위 위로 올라왔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우리가 이제 파블로프 하면 개실험이 생각나셔야죠.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블로프의 그 실험에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 이 원리라는 거는 4가지 존재하는데 설명까지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하려면 파블로프의 개실험을 알아야 돼요. 뭐죠? 바로 고기 덩어리. 음식물을 보면 걔는 저절로 뭐 하더라? 고기 덩어리를 보자마자 침을 흘리더라.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고기 덩어리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고 고기 덩어리를 줬더니 여전히 침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소리 띠링띠링 고기.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요 플러스한 게 연합이죠. 같이 띠링띠링 고기로 연합을 해서 계속 반복을 했더니 종소리인 중성자극이, 종소리 자체는 침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같이 연합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종소리인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뭐만 해도 종소리만 들어도 뭐 하더라? 침을 흘리더라.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기호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고기 덩어리는 뭐죠? UCS,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 예, 잠깐요. 고기 덩어리는 우리가 UCS, 무조건 자극이죠. 고기만 보면 UCR, 무조건적으로 침을 뚝뚝 흘리더라. 그런데 여기 UCS인 고기 덩어리 앞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침 흘릴 이유가 없는 NS, 종소리, 중성자극, 띠링띠링, 침 흘릴 이유 없는 이것들을 처음에 했더니 여전히 UCR, 침을 흘리더라. 왜?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종소리와 고기 덩어리를 연합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를 여러 번 했더니 중성자극인 NS가 점차 뭘로 바뀌었죠? 조건자극인 CS로 바뀌어서 여러 번 반복했더니 종소리 고기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종소리만, 조건자극으로 바뀌었죠. CS, 종소리만 울려도 CR, UCR이 아니라 무조건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CR, 조건자극이 생겨서 침을 흘리더라. 이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자극인 CR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 특히 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종소리 고기 덩어리의 연합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성자극이 뭘로 바뀌었죠? 띠링띠링이 조건자극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조건 반응 CR이 나온 거죠.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옳은 것, 시간의 원리, 무조건 자극보다 조건 자극이 늦게 제공되어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틀렸죠.
무조건 자극보다 조건 자극이 늦게가 아니라 조건 자극이 앞에 나와야죠. 종소리 띠링 띠링 곡이어야죠. 늦게가 아니라 먼저죠. 띠링 띠링 곡이지 곡이 띠링 띠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조건 자극보다 조건 자극이 된 처음엔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지만 점차 조건 자극 됐죠. 띠링 띠링 곡이어야지 곡이 띠링 띠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가 아니라 먼저인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강도의 원리.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약해야 된다. 아니죠. 무조건 자극이 바로 곡인데요. 고기가 강렬하니까 침을 흘린 거고요. 예, 그래서 약한 게 아니라 강해야 되는 거죠. 고기가 종소리보다 여러 번 반복했더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그럼 기억, 니은 틀렸죠. 일관성의 원리.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은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띠링띠링 고기라는 이거는 서로 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얘가 나중에 뭐만 울려도 종소리만 울려도 반응을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죠. 맞았고요. 그게 일관성의 원리예요.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 과정에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조건 형성이 잘 된다. 그렇죠. 조건 형성이라는 CR은 뭐가 많을수록 잘 형성돼요? 이 연합, 반복. 연합된 것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얘가 띠링띠링만 울려도 침을 뚝뚝 흘리는 거죠. 고기가 없는데. 예,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나올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만 많이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실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기호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 원리들이 이해가 되면서 틀린 문장이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과 리을만 맞는 거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률 낮게 나왔어요. 3번. 44%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쪽 공부가 파블로프 개실험 이 정도로 지나갔는지 내용으로 정말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행동주의 관련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파블로프뿐만 아니라 스키너 많이 나온다. 잡아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요 스키너 아까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했다면 이번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강화 스케줄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 중에 가변 간격 강화에 대한 사례는 그랬어요. 이 문제까지도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강화 스케줄이라고 하는 강화 계획은 이걸 알고 계셔야 풀려요. 크게 어떻게 나누죠? 연속 강화와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로 나눠져요. 근데 이 간헐적 강화가 다시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간격의 중심이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비율의 중심이 되는 걸로 나눠져요. 간격은 바로 시간에 대한 거고요. 비율은 반응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반응의 수, 어떤 반응. 예, 근데 이 간격은 일정 간격마다 하는 고정 간격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뀌는 가변 간격 스케줄이 있고요. 비율 역시 고정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가변 비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화 계획이라는 이것 안에 연속 강화가 있고 간헐 강화가 있는데 간헐 강화에는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연속 강화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 중에 고정 간격이 뭔지 아세요? 가변 간격이 뭔지 아세요? 고정 비율이 뭔지 아세요? 가변 비율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총 5가지, 요 4가지는 간헐 강화에 속한 거죠. 이 5
가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제로 나오면 그게 뭔지 판단할 수 있어요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중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가변 간격, 요거를 찾아내라는 건데 요걸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머지하고 변별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시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주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정시 출근을 유도했다. 매주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한 거죠. 고정 간격,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내가 정시 출근한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얼마씩 주는구나를 알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을 갖고 한 거죠. 고정된 간격. 그래서 얘는 고정 간격이에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마다 바로 칭찬했다. 이거는 바로 뭐죠? 규칙을 지킬 때마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화물을 제시한 거니까 이거는 연속 강화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고정 간격도 나왔고 연속 강화 간격도 나왔네요. 강화도. 자, 3번. 수강생이 평균 10회 출석할 경우 상품 1개를 지급하되 출석 5회 이상 15회 이내에서 무작위로 지급하여 성실한 출석을 유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강생이 평균 10회 출석할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간격이 아니라 특정한 반응이죠. 특정 반응이죠. 아까 특정한 반응이면 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율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작위로예요. 5에서 15회 이내 무작위로니까 고정이 아니라 가변 비율이죠. 그래서 얘는 가변 비율. 그럼 가변 비율도 나왔네요. 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가변 간격을 찾아야 돼요. 자, 이번에 영업사원이 판매 목표를 10%씩 초과 달성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10% 초과 달성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반응이죠.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반응이니까 우리는 이것도 뭘로 알아요? 비율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초과 달성분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의욕을 고취한다. 어떻게? 그렇게 달성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가변이 아니라. 아까는 무작위로였는데 얘는 그렇게 달성할 때마다니까 고정 비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4번은 고정 비율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1년에 6차례 자체 소방 안전 점검을 하되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년에라는 간격을 정했죠. 1년이라는 일정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격이에요. 근데 불시에 1년에 6회를 하는데 딱 정해준 게 아니라 불시에 한다 그랬으니까 고정이 아니라 가변인 거죠. 그래서 가변 간격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변 간격까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 문제 되게 정성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강화 스케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연속 강화, 그 다음에 간격에 따른 고정 가변, 그 다음에 비율에 따른 고정 가변 해갖고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제로 5가지를 다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제로 개념이 읽혀지고 판단되는 수험생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이 문제가 요구했던 가변 간격이지만 나머지도 판단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강화 계획하면 연속 강화, 그 다음에 간헐 강화, 다시 간헐 강화에서 시간에 대한 거냐 아니면 일정한 반응인 비율이냐 간격이냐 비율이냐 이거를 한 다음에 그것이 고정이냐 변화되는 가변이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에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고정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불시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제에서 뭘?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이 금방 안 보였다면 기본서에서 이 부분 열심히 설명해 드렸고 여러 예들을 들었으니까 기본서로 기꺼이 다시 한번 가는 용기가 필요하지, 이번에만 어떻게 외워볼 테야, 문제로만 어떻게 해볼 테야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개념이 금방 보였다면 기본 공부가 탄탄하고 앞으로 예제가 달라져도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 여기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기본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 48%, 좀 낮죠. 바로 알 것 같고 들어봤는데 예제로 옷 입었을 때 딱딱 개념이 안 읽혀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이 높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 아까 반응의 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시간이 아니라 과수원에서 과일 바구니 주면서 이 바구니 가득 차게 채워지면 5,000원씩 드릴게요 했다면 그건 뭐예요? 어때요?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반응이잖아요. 특정한 반응. 그러니까 비율인 거고, 한 바구니마다 5,000원 드릴게요 하면 고정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제를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로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로저스 현상학 이론이죠. 옳은 것. 기억.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맞았죠. 그래서 로저스 이론을 현상학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은 주관적 현실에 산다. 주관적 경험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감과 지시적인 상담을 강조했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공감은 맞으나 지시가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이죠. 비지시적 상담의 대가입니다. 예, 틀렸고요. 디귿. 인간을 통합적 존재로 규정했다. 맞았죠. 인간을 통합적 존재. 정확히 로저스의 말은 통합적 유기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통합적 존재로 봤다. 맞았고요. 리을.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틀렸죠. 로저스 현상학 이론가고요. 인본주의자이기도 한데요. 인본주의자들은 로저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슬로우도 그렇고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는 것만 골라라 하니까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인 거죠. 예. 메슬로우도 욕구 위계론을 설명했지만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로저스, 메슬로우 둘 다 인본주의자고 인본주의자들은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부분에서도요, 정답률 75%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설명은 했고요. 여기도 기출 꾸준히 되고 있다. 이번에는 같은 인본주의자로 메슬로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한다. 아니죠.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론을 말했고 자아실현이라는 맨 이 윗단계로 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자존감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이다. 이게 맞았죠. 자, 보세요. 생리적인 욕구 1단계,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이고 3단계, 4단계가 자존의 욕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보다 상위 단계인 거 맞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 태도 아니죠.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 태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인간의 성격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어때요? 능동적으로 봤어요.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본 거는 누구예요? 환경 결정론을 말한 사람이고, 환경 결정론을 말한 사람은 그 유명한 스키너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스키너에 대한 것이다. 5번.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강조한 건 같은 인본주의자인 로저스가 말한 조건적 관심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로저스가 말한 거지 메슬로우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지문들을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 나왔던 지문들 다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소수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것도 보시고요. 86%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설명은 아까 같이 됐고요. 이번에는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삐아제로 넘어왔네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전조작기 보통 2세에서 7세 정도까지 잡고 있죠. 이때 보이는 특성이 아닌 것 그랬어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나눴는데 각 단계별 인지발달의 특성을 묶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죠.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조작기가 아닌 것. 자, 상징놀이를 한다. 맞았죠. 이때 아이들은 상징놀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에요. 자를 보면 빠방빠방 권총이야.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래서 상징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을 합니다. 맞았고요.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 맞았죠. 이때는 아이들이 가역적 사고를 못하고 비가역적 사고, 어떤 한 방향에서만 보거든요. 그래서 비가역적 사고예요. 한 방향에서밖에 못 본다.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 전조작기 맞죠. 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전조작기 애들이 대단히 귀엽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한다. 맞아요. 직관 어느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이렇게 동일한 양의 물을 긴 비커에 부어서 높이가 높아지면 높이에만 꽂혀버리면 이게 더 많아요.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에 의존한다. 맞았고요. 5번 다중유목화의 논리를 이해한다. 아니지요. 이거는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인 게 유목화하고요. 뭐 서열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유목화는 뭐고 다중은 뭡니까 하는데요. 유목화가 바로 어때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갖는다거나 뭐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알고 상위 유목, 하위 유목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큰 이름, 작은 이름 나눌 수 있는 그 개념이 유목화 맞는데 다중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유목화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나무 블럭을 주면서 제가 빨간색 블럭만 주세요 라고 했다면 유목화 중에 하나의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빨간색이면서 별 모양 나무만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요구가 늘어난 거죠. 다중유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죠. 자, 노란색만 줘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면서 세모로 된 나무 블럭만 줘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분류의 힘들을 키워주는 거죠.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구체적 조작기지 전조작기가 아니다. 예, 요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패턴이에요. 패턴을 보세요라는 게 삐아제의 인지발달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만 묶어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패턴을 보세요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발달 단계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온다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12번 콜버그의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덕성 발달을 얘기한 학자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을 3수준 6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인습, 인습, 그 다음에 후인습 해갖고 몇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인데 각각을 2단계씩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3수준 6단계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전생의 이제 도덕 발달을 얘기했는데요. 1번 법과 질서 지향 단계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법과 질서는 바로 인습 수준에서 법과 질서는 4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4단계를 말하는 내용으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4단계가 어디에 속해요? 인습이잖아요.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맞았죠? 이때는 법과 질서를 지향하거든요. 맞았고요. 2번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은 2번이죠. 왜냐하면 콜버그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피아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눴어요. 타율적 도덕과 자율적 도덕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인지 발달에 기초해서 도덕성도 발달한다 하면서 피아제가 타율적 도덕에서 10세를 전후해서 자율로 넘어간다 했는데 바로 이걸 보고 콜버그가 와 나는 도덕성 이론을 더 연구해 볼 테야 하고 누구 걸 기초로 연구한 거예요?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한 거지 콜버그가 피아제한테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아제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고 그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빤히 아는 내용 같아도 이렇게 문장에 어때요? 기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 헷갈리면 틀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고요. 나머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3번 전인습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예, 전인습은요 아주 그 어린 단계 1, 2단계인데요. 이때는 원인보다 결과만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소위 정상 참작 이런 거 안 하고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는 도덕성이라는 거죠. 전인습 수준은.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4번 보편적 윤리지향 단계는 정의, 평등 등 인권적 가치와 양심적 행위를 지향한다. 예, 요거는 언제냐면 호인습 중에 6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도덕적 딜레마가 포함된 이야기를 이게 바로 콜버그가 제시한 딜레마 이야기 하인츠 사례라는 게 있죠. 예, 아내가 너무 하인츠 사례, 아내가 너무 아파서 그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진 약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바로 도덕적 딜레마가 포함된 하인츠 사례 이야기를 아동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이야기 속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근거를 질문한 후 그 응답에 따라 이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했지요.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 6단계를 정확히 아냐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문제는 정답과 관련해서 보니 요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까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콜버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피아제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요것들 문제로 물어봤고요. 정답 40%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의 6단계를 정확히 몰라도 풀기 힘들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콜버그는 피아제 학파의 전통을 이은이지요. 피아제에게 영향을 준이 아니라. 그래서 피아제의 추론 연구를 어디까지 확장을 했어요? 성인기까지 확장했다. 이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들 아셔야 돼요. 네겐트로피, 항상성, 시너지, 경계, 균형인데요. 볼게요. 네겐트로피는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죠. 왜냐하면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건 네겐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죠. 문을 닫고 새로운 에너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쇠약해지는 경향성은 엔트로피죠. 폐쇄체계. 네겐트로피는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 문을 열고 받아들임으로써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하는 게 네겐트로피고 그래서 틀린 문장은 1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본 강의에서 엔트로피는 폐쇄체계, 네겐트로피 개방체계 강조하잖아요. 그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옳은 것 빠르게 보겠습니다.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면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을 말한다. 그렇죠. 항상성은 개방체계에서 일어나지만 변화는 하지만 일정 범주 안에서만 변화하고 그 범주를 넘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개방체계지만. 그 다음에 맞는 문장이고요. 시너지는
체계 내부 간 혹은 외부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에서 유용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맞았죠? 그래서 시너지는 개방 체계이고요. 외부에서 에너지 가져와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는 쇠약해지는 게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계, 바운더리란 체계와 환경 혹은 체계와 체계 간에 구분하는 테두리 맞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테두리를 경계라고 합니다. 5번 균형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 맞아요. 균형은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이 없어가 맞는 말이죠. 외부로부터.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없이 고정된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는 1번이 틀린 것으로서의 답인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겐트로피 나오면 엔트로피 아셔야 돼요. 항상성, 균형 이런 개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너지 개념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머지 개념도 내가 사회체계 이론의 기본 개념으로 정리가 됐는가 꼭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요거 정답률이 79%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들 조금 공부 정확히 하시고요. 여기 기출 많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4번 문제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 1번 인간은 목적지향적이다. 맞았죠?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인간은 목적지향적 존재로 봅니다. 원인론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강점 관점을 갖는 거죠. 맞았고요. 2번 적합성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 중에 적합성이 아니라 유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유능성으로 바뀌어야 맞는 거거든요. 틀린 것은 2번이라는 거죠. 제가 생태체계 이론 설명할 때 기본서에서 여러분 생태체계 크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생태체계의 주요 개념 적합성, 적응, 유능성 뭐 이런 개념들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을 정확히 변별하는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유능성의 개념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나머지 생활성의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생태체계 이론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 이해하려면 person in environment 이 사람 이해하려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거잖아요. 전체 생활공간 안에서 PI를 설명한 거죠. 맞았고요. 스트레스는 4번 개인과 환경 간 상호교류에서 불균형을 야기하는 현상이다. 맞았죠. 생태체계 이론에서는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불균형이 야기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병리적 관점, 원인론적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에요? 강점 관점이며 목적지향적 인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맞는 문장입니다. 5번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아까 제가 person in environment 이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입니다. 예, 그래서 생태체계의 이런 문장들을 정확히 변별되나 좀 물어보시고요. 왜 이렇게 정답률 낮은가 봤는데 제가 볼 땐 어려워서라기보다 정확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적합성은 하고 문장 나왔는데 생태체계 이론 설명할 때 관련 주요 개념으로 적합성, 적응, 유능성, 스트레스 뭐 해서 여러 개념들 나오는데 이 개념들 정리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여기도 기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 교재 14, 15쪽 보시면 15번 문제도 브롬펜 브레너의 문제이고요. 16번 문제도 브롬펜 브레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 기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한 회에 2문제나 나왔네요. 확인 꼭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의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브롬펜 브레너가 얘기하는 개념에는 미시체계가 있고 중범위 체계가 있고 거시체계가 있고 외체계가 있고 시간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에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시체계 1번 개인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틀렸죠. 미시체계는 개인하고 직접 상호작용하는 체계인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조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이다. 아니죠. 미시체계는 직접 상호작용하는 가족, 뭐 교사, 친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두는 체계이다 했는데 요거는 어때요? 미시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왜냐하면 개인이 성장 시기에 따라 미시체계가 달라지죠.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또 그 다음에 좀 넓어져야 가족, 친인척, 학교 가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맞았고요.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두는 체계이다 해서 미시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을 중시한다 했는데 이거는 부모의 직업이나 자녀의 학교 이거는 오히려 외체계에 가깝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 관습과 유행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어때요? 사회적 관습, 제도 이런 거니까 이거는 거시체계에 가까운 개념이지요. 예, 그래서 맞는 것의 설명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결국은 미시체계에 대한 거 옳은 거 찾으라고 했지만 뭐예요? 전반적으로 브롬펜 브레너가 생태체계 구성을 설명할 때 말한 미시, 중범위, 거시, 외체계, 시간체계 개념 있어야 풀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64%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지문 읽은 게 뭐예요? 성장 시기마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어릴 때는 가족이 미시체계이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 미시체계, 직접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로 또 친구들이라는 또래 집단이 등장하니까 어때요? 성장 시기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기출 높아요. 이번에는 16번 브롬펜 브레너의 이번에는 거시체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거시체계 수준에서 이번에는 사례까지 응용을 했네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한 사례는. 자, 그러면 브롬펜 브레너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그 다음에 이런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중간체계, 그 다음에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또 외체계, 그 다음에 더 큰 수레바퀴인 거시체계, 또 시간적 개념의 시간체계까지 말했는데 이 중에 이 가장 큰 수레바퀴인 거시체계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한 사례를 찾으래요. 자, 1번 피해 청소년과 개별 상담을 했다라는 건 피해 청소년과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 상담했으니까 이거는 미시체계 차원의 개입이죠. 2번 피해 청소년의 성장사와 가족력 등을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성장사, 가족력, 성장사, 역사사, 가족력,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체계죠. 가족력, 성장사 이건 시간체계죠. 제가 지금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또 외체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생애사 같은 시간체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미시체계도 나오고 시간체계도 나왔네요. 피해 청소년 부모의 근무 환경, 소득, 부모가 다니는 직장의 환경 이런 것들은 외체계에 가깝죠. 그 다음에 4번 피해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가 거시체계죠. 거시체계가 바로 제도잖아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법의 제도를 만든 거죠. 예, 법,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거시체계 개입인 거죠. 정답은 4고요. 5번 피해 청소년의 부모,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기적으로 의논한다. 바로 피해 청소년 주위의 미시체계들 간에 함께 모여서 의논했으니까 얘는 중간체계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은 4번이고 저 개인적으로 20회 문제 인행사 출제진들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성실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요 개념들을 문제 안에 잘 담으려고 하는 고민을 다른 애 비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다른 유관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어려워도 충분히 나올 만한 숙고한 문제면 좋은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운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내면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닌데 왜 이렇게 뒤틀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조금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런 내용들이 열심히 변별력 있게 하려면 버겁긴 했겠지만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정말 정성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안에서 문제는 거시체계의 개입 사례를 요구했지만 브렌펜브레너의 전체적인 체계들의 정리가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설명 좀 해드리고요. 이 부분 이제 기출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까지 조금 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17번 문화에 대한 거예요.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1번 사회체계로서 중간체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얘가 틀렸죠.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제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거시체계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시체계가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빠르게 볼까요? 문화에 대한 거죠. 문화. 2번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된다. 이걸 문화의 공유성이라 그러죠. 3번 문화 변형은 둘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문화 변형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어요. 문화 변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서 맞았고요. 4번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다. 이게 문화의 무슨 성이죠? 축적성이죠. 문화의 특성 우리 공부했어요. 맞았고요. 5번 사회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맞죠? 문화의 기능을 공부했었는데요. 문화의 기능 중 첫 번째가 바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입니다. 그동안은 문화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조금 하고 가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출 꾸준하고요. 이번에는 이제부터 발달로 이제 좀 넘어왔어요. 자, 볼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태내기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옳은 것. 자, 우리 시험에서 유전적 요인의 장애 많이 나온다라고 강조했죠. 1번.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하지 않는다. X죠. 동반하죠. 다운 증후군은 지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헌팅턴병은 열성 유전자의 질병으로서 단백질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했는데 틀렸죠. 단백질 대사 장애는 여러분들 잘 아는 페닐케뇨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써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페닐케뇨증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렸고요. 헌팅턴병이 요번에 처음 나와서 학생들 좀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헌팅턴병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 뇌 질환입니다. 4번 염색체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거다라는 거고요. 일반적 증상으로는 불수의적 움직임, 그 다음에 늘어지는 말투,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화곤란, 그 다음에 헌팅턴병이요. 인지장애와 성격장애도 동반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 더 조금 추가해 드린다면 헌팅턴병이 그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가 중년기에 발생을 하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중년기의 증상이 발현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도 틀렸죠. 단백질 대사의 장애는 페닐케뇨증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자에게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지금 이 문제는 옳은 것 찾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남자는 XY 염색체를 갖는데요.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져서 XXY를 갖거나 XXXY를 갖거나 해서 이 X를 많이 가질수록 어때요? 남자인데 여성적인 2차 성징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맞는 문장 3번이죠. 4번. 터너 증후군은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남성에게서 나타난다가 아니라 터너 증후군은 여성인데요. X 염색체, XX가 여성 염색체잖아요. 근데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여성인데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안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장 틀렸고요. 5번 혈우병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답은 3번인 거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다운 증후군, 페닐캐니온증,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혈우병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요번 기출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헌팅턴 병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 특징들 몇 가지 잡아드렸고 특이하게도 중년기에 나타난다.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지금 그 유전적 장애 기출 정말 많이 되거든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아기 3세,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틀린 것 찾아볼게요. 1번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맞았죠? 영아기는 성장 폭등기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애들이 성장은 하되 좀 속도가 느려지죠. 맞았고요. 2번 성 역할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맞았죠. 그래서 유아기 때 되면 아이들이 뭐예요? 나는 여자, 너는 남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역할 기대 같은 것도 내면화된다라는 얘기 했죠. 맞았고요. 3번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이때 유아기 때 애들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사회적 조망력 같은 거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삐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틀렸죠. 3세, 6세면 삐아제의 어디에서 그렇게 해요? 전조작기에 들어가죠. 전조작기.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5번 전환적 추론이 가능하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귀여운 게 전환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사건이 다른 거하고 연관되지 않아도 인접해서 일어나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전환적 추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동생 괴롭히고 미워했는데 다음날 동생이 열나고 아프면 사실은 동생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내가 미워해서 아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 3세, 6세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이제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되게 요 나이가 귀엽죠. 예. 자, 그래서 요 문제 봤는데요. 요 문제 79%의 정답률, 인지발달 단계별 특성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꾸준히 나오는 문제 패턴이다라는 얘기 조금 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에릭슨에 대한 문제 볼게요. 20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아동기 7세, 12세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는 그래서요. 에릭슨 하면 심리사회적 위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아동기예요. 그러면 에릭슨은 뭐뭐 대 뭐뭐로 말했는데 아동기 7세, 12세면은 뭐죠?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의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때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니까 근면성이 아니라 열등감을 찾아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뭐 대 뭐뭐도 중요하지만 근면성을 갖게 되면 긍정적 자아 특질로 유능감을 느끼게 되죠. 생에 있어서. 예, 근데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부정적 자아 특질로 어떻게 돼요? 무력감.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 강조했죠? 이때 바로 뭐뭐 대 뭐뭐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자아 특질 중요하고 이때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중요한 인물이 교사, 이웃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때 교사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중요한 인물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것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뭐뭐 대 뭐뭐 위기 8단계 꼭 아셔야 되고 요번엔 특이하게도 못했을 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등감이 답인 문제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 83% 정도 워낙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자, 그리고 기출 높다는 얘기하고요. 요번엔 엘킨트
이제 엘킨트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1번.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피아제는 자기중심성을 이제 전조잡기 특성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중심성이 전조잡기에만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자로 엘킨트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이때 엘킨트가 말한 자기중심성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가 개인적 우화예요. 내 경험은 너무나 특별해서 딴 사람은 잘 몰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자기를 예외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상적 청중이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과잉자의식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자, 요거 좀 생각하면서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의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 보면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개인적 우화예요. 그래서 막 나는 달리는 열차에서 007 영화같이 뛰어내려도 막 안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나 좀 예외적 존재이고 나 좀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난 너무 특별해서 당신은 말해도 잘 몰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 우화를 설명한 거니까 요 자기중심성 맞았죠. 2번, 상상적 관중을 의식하여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번민한다. 맞죠? 이게 바로 상상적 청중. 딴 사람들은 내 실수 그냥 넘어가고 기억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막 제가 그 기억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 너희들은 다 관객 이런 거죠. 자, 3번.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예, 이것도 내 감정이나 경험은 너무나 특별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개인적 우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아니죠.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5번.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이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상상적 청중의 또 다른 설명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들이 어떤 건 개인적 우화, 어떤 거는 상상적 관중 혹은 청중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예, 그래서 요것들 좀 같이 가셔야 되고요. 88%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피아제와 달리 청소년기에도 자기중심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거 관련 나왔고요. 청년기를 조금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청년기에 대한 거예요. 22번.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부양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시기이다. 그렇죠. 청년들이 고민이 많은 게 바로 이제 자립, 자기부양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때니까 맞고요. 2번.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 발달 과제인 거는 청년기이기보다는 그 전인 청소년기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요걸 조금 하면 청년기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내는데 이게 청소년기에 안 되면 청년기에 많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체감 형성이 주요 발달 과제인 거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다. 3번,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이 성취되는 시기이다. 예,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게 안 되면 이제 번민이 많아지는 때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로 독립, 자율성 뭐 이런 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4번,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의 직업. 진로 고민, 직업 고민 크죠. 5번,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결혼과 부모됨을 고려하는 시기이다. 그렇죠. 에릭슨의 8단계 이때 바로 친밀하고 이때 그 VS가 되는 게 뭐예요? 고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친밀감을 형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또 같이 보셨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조금 말하고 싶은 건 청년기 문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중년기 문제입니다.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볼게요. 1번, 팩은 신체 중시로부터 신체 초월로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를 받다 그랬는데 아니죠. 신체 중시에서 신체 초월로 가야 되는 거는 언제예요? 중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결정적 지능은 감소하고 유동적 지능은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여기 감소 증가. 결정적 지능은 학습에 의한 지능이거든요. 학습에 의한 건 꾸준히 학습하면 증가하죠.
그다음에 유동적 지능은 선천적 지능이에요. 근데 선천적 지능은 어때요? 세포가 이제 쇠퇴하면서 감소하죠. 예, 그래서 증가 감소가 틀리게 표현됐어요. 이 문장 지겹게 나옵니다. 지겹게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 유동적 지능. 그래서 결정적 지능은 중년기에 증가하고, 왜? 학습에 의한 거니까 꾸준히 학습한다면. 유동적 지능은 선천적인 거고 세포는 노화하기 때문에 감소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이번에는 융은 이때 중년기를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며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맞았죠. 바로 융은 뭐라 그랬어요? 40세를 전후해서 이 이전에는 외부의 에너지를 썼고 에고가 이제 에고로서의 세상에서의 내 자리, 내 욕심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의 적이지만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에고의 삶이 아니라 어때요? 나의 저 안에 셀프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 그래서 내부로서의 관심이 커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나가 아니라 전체인 내 그림자도 만나고 뭐 여성이라면 내 속의 남성성도 만나고 하면서 이 전체인 나를 이루는 걸 개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입니다. 4번.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이 둘 다 남성도 갱년기 경험해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가 아니라 여성도 감소, 남성도 감소입니다. 자, 5번. 갱년기는 여성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신체적 변화와 동시에 우울, 무기력감 등의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다. 아니죠. 남성도 갱년기 와요. 예, 그래서 여성만이가 아니고요. 여성보다 조금 늦게 온다라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지만 남성도 갱년기가 옵니다. 여성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 봤고요. 이번에는 이 문제 80% 정답률 보이고요. 설명은 됐고요. 장년기, 중년기 뭐 같은 적인데 여기 꾸준히 문제 나왔고, 이번에 24번. 다음 학자와 그의 주요 기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반두라 행동 형성 아니죠. 사회학습 이론을 말한 반두라는 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행동 형성은 누구예요? 스키너잖아요. 로저스 타임아웃 아니죠. 이것도 이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쪽이고요. 스키너 모델링 아니죠. 모델링이야말로 반두라죠. 예, 사회학습 이론에.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삐아제 가족 조각 아니죠. 가족 조각 어디서 나와요? 이제 그 경험적 가족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여기서 나오죠. 그다음에 5번 프로이드의 자유현상. 예, 자유현상 프리 어소시에이션. 안전하게 무의식에 점점점 다가가는 이 방법. 그래서 맞는 것의 연결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자유현상.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되게 심플한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꼭 맞아주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조금 강조하고요. 예, 자유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연상을 하는 동안 뭐 하면 안 되죠? 뭐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연상이 연상을 부를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판단 중지 이런 얘기들 했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과업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영아기, 0세, 2세, 신뢰와 애착 형성. 맞았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때가 신뢰 대 불신이고요. 이때 애착 형성,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를 좌우한다 할 만큼 애착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13, 19세 생산성 서열화 아니죠. 생산성을 구태여 얘기한다면 에릭슨의 이거는 중년기 과업이죠. 예. 그 다음에 서열화는 삐아제에서 말하는 걸로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니까 7세, 12세 때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노년기, 자아통합 대 죽음 수용. 맞았죠. 바로 에릭슨이 노년기를 뭐에 자아통합, 안 되면 절망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아통합된 노인들은 긍정적 자아 특질로 지혜로운 노년기가 된다. 절망으로 가면은 자기 경멸, 타인 경멸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 했고요. 노년기 무엇보다도 이런 자아통합이 잘 돼야 내 죽음,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 행사 제가 조금 설명 좀 오래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문제의 패턴을 읽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담고 있는 주요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조금만 옷을 갈아입어도 내가 여전히 풀 수 있는가? 이것들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행사에서 자기 효능감 배웠죠. 내가 나를 믿는 힘이에요. 내가 쟤보다 공부하는 속도 좀 느릴 수는 있지만 나는 더디게 가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속도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가셔서 합격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